안녕하십니까. 방금 축결받은 KT의 구매 협력실장 한원식입니다. 네, 이 동네에도 처음 왔고요. 이 건물도 처음 들어봤고, 특히 이제 오늘 내용이라든가 모이신 충분을 보니까 굉장히 큰 행사이고 참 의미 있는 행사에 처음으로 나와서 말씀드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출연해주신 나이카의 소피아 공센터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무거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저희 KT가 소피아의 중요성을 물론 이제 진작에 깨달았지만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KT는 자체적인 어떤 생산보다는 협력사가 만들어주는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그런 협력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몇 가지 사례, 저희의 얘기를 풀어가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이제 협력사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드는 협력사가 한 150여 개 있고요. 시설 분사 270개, 그리고 소프트웨어, 능력 이런 부분도 40-50개 협력사 이렇게 좀 엄선된 협력 사분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협력사의 정말 페인 포인트는 무엇인가,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에 제가 요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연결되어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ICT 산업 패러다임이 이제 어떤 흐름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현실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로 오늘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주최 행사이지만 저희 KT와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동반성장, 그러니까 협력사와의 를 어떻게 도와드린가를 좀 간단하게 좀 자랑을 좀 하면 계속 해왔고 중간에 이제 그래서 밴더 코팅제라든가 코팅제, 그다음에 수후 예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인지제, 그다음에 SRM 체계 구축,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작년에 파트너스 협의회를 구성하고 올해는 또 파트너스 페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KT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 사항이 작년부터 있었고요. 올 초까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돌아오는 상황을 좀 아시겠죠.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회사가 옛날에 명성을 많이 퇴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협력사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슬로건도 싱글 KT, 싱글 파트너스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싱글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중간에 사일러를 없애고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회사 내에는 당연하고 그룹사까지 포함하고 그렇게 이제 협력사도 한 몸처럼 움직이자는 것이 이제 올해 저희가 채택한 슬로건이고, 근데 그런 기본 철학은 저희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스스로 하는 것보다 협력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력사의 인프라, 협력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망 요소를 가지고 인프라를 구성하고 거기 서비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1등이 되자면 협력사가 1등이 된다. 그런 개념, 그런 철학.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싱글 파트너스와에서 파트너마저도 우리 하나의 몸처럼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재정적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도 해보고 우리의 그 많은 협력사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가 좀 가늠해 보면 가장 궁금한 것이 이 협력사들께서 우리 뭐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글로벌하게 내지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실력이 있는 것인가, 경쟁력의 이제 뭐 바탕은 무엇인가, 경쟁의 끝은 무엇인가,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는 거죠. 이게 그냥 납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좀 이런 저런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니즈도 많이 있고. 근데 그동안 이제 뭐 혹시나 동방상대가 말했지만 말만 한 건 아닌가. 미래가치관 창출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영역을 가질 때 그것의 열매를 같이 공유할 수는 없을까? 그다음에 소통 문제, 뭐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엑스비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은 이게 이제 보통 아이디어가 있으면 굉장히 버티컬하게 이제 질문을 하고 질문이 답이 없으면 그냥 아이디어들이 사정되고 마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한 부분은 이런 엑스비전을 공개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다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전시회도 하고 발표도 하는데 실제 그 전시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요한 건 이 세미나 여러 가지 몇 개의 그 방에서 실제 그 협력사와 우리 사업부서, 구매부서, 연구소 직원하고 아주 풀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협력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제 그 나름대로 BM 이런 거를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협력사의 경쟁력 하면 어떻게 보면 최종 제품만 가지고 우리가 협력사의 경쟁력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SCM, 서플라이어 체인 매니지먼트 하면 그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공급자 관리인데 우리의 협력사들은 과연 그 SCM을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를 열어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희가 쭉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더라. 그리고 공정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테스트베드, 시험 장비가 없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멘토링 뭔가 좀 듣고 싶은데 이제 그런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진짜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 보이스로 나타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시행을 한 것이 우리 그 소프트웨어 센터와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정관리도 실제로 여러 가지 그 포인트별로 마땅히 갖춰야 될 체크 포인트도 뭐고 진행 사항을 어떻게 프로브 진행을 하고 이런 등등을 이제 저희가 정리해서 그걸 계속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 해주는 작업.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산에 가면 굉장히 큰 테스트베드가 있습니다. 화원 항습 쪽에다가 여러 가지 그 전자파 시험기 이런 등등이 다 있는데 그 장비를 저희가 보통의 이제 실험을 할 때 주로 쓰는 장비지만 소위 아이들 타임 그 좀 빈 시간에는 협력사가 마음대로 무료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포함.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도와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라운드 테이블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이제 뭐냐면 그 우리 협력사 간에 협력사의 그 장비군 내지는 같은 분야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서로 저기 크로스해서 호라이즌탈하게는 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그것을 좀 활성화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이런 고민을 풀어주는 작업들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좀 보면 물론 이제 통신 분야도 포함해서 그 하드웨어가 중요해서 옛날에 I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비를 만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없이 그냥 깡통으로 내주기도 하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IBM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아부도 하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죠?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있고, 애플만 해도 애플 뭐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아이디어를 주면은 중국의 박스콘한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드웨어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협력사를 거느렸는데 거꾸로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드웨어 회사를 협력사를 거느리는 뭐 그것이 뭐 가불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그 주종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던 것을 여러분께서 당연히 아실 테고요. 예,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버추얼 리얼리티라든가 데이터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런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서로 연결이 안 될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크로스 인더스트리에서 산업 간에 경계 없이 이제 만날 수 있고, 그죠? 또 거기 새로운 또 제3의 아웃풋도 만들고 그것이 또 새로운 산업 영역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네, 통신산업도 그렇습니다. 통신이 사실 고전적으로 그냥 뭐 음성 메시지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서로 여러 중계 장치를 거쳐서 다시 교환 장치를 거쳐서 다시 뿌려주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일로 출발해서 상당 기간 동안에 하드웨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산업일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미 그런 시대가 있고요. 통신은 굉장히 많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위주이고 아까 말씀드린 컨버전스 위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미래창조학부에서 그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 보고서에 보니까 실제로 개발 원가 중에서 소프트웨어 원가가 차지하는 것이 보시다시피 통신 기계도 이미 53%, 자동차는 52%, 항공 51%, 의료가 46%, 비중이 이제 반 이상을 이미 넘어있죠. 그래서 그 많은 그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 그다음에 그 원가가 차지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요도 등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 이런 걸 다 아시는 얘기겠죠. 예, 이제 저희 얘기입니다. 사실 좀 뭐 부끄럽기도 한데, 저희 얘기를 하면 뭐 KT 얘기라고도 이제 구매협력실일 수도 있습니다. 구매협력실은 고전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물량의 교환기, 뭐 전송 장비, 단말, 뭐 케이블 이런 아주 대형 그 구매를 주로 해왔죠. 해와서 그 주로 하드웨어적인 테스트 뭐 그런 것을 뭐 계속 이어져 왔던 이제 그런 조직이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실제로 통신이라 하면 옛날에는 통신 그러면 통신도 집에서는 전화밖에 그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화기 있으면 그 통신은 전화기.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라든가 세트업이라든가 뭐 이런 전화기 등등 새로운 모습으로 일단 통신의 그 좀 가시성이 그러니까 텐저블한 물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시작했죠. 그럼 저희는 이제 이런 그 통신 단말이라고 분류해서 저희 구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신이 이미 소프트웨어도 가고 소프트웨어 중요해졌는데 가만있어. 근데 여기서 이 안에 소프트웨어는 과연 어떤 것일까? 네, 라고 봤을 때 많은 것이 궁금해지죠. 궁금해지고요.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단말의 고장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 전에 그 출시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체크하는 게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것을 주로 많이 보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어차피 뭐 협력사에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하면 되니까 지금 볼 건 크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단말화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신경 안 썼던 것이 현실이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게 그림이 나와버렸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희 여기 이제 막 우리의 협력사들이 자연 그대로 막 나타나는데 이건 좀 보안 사항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회사들로부터 저희는 이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단순한 이런 완제품 테스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접촉 테스트, 개발자 영역, 형상 관리 테스트, 이런 코드 품질, 이런 등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의 최종 제품의 품질이 결정된다는 것이 저희 최근에 여러 가지 그 품질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우리의 협력사들의 소프트웨어 품질은 어떨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제 여기 이제 뭐 몇 가지 회사들, 좀 유명한 회사도 있고, 그렇게 뭐 중소 벤처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력을 해서 저희한테 공급하는 회사들. 이 회사들의 품질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고요. 여기 뭐 다 개발자들 많으시겠지만, 별로 이제 특히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제 뭐 대접도 별로 안 해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그 위상, 중요도 이런 것들이 실제 세상에서는 굉장히 점점 중요해지는데, 그 세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엘리먼트를 제공하는 그 협력사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인식, 그다음에 실력, 준비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여다봤더니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제가 뭐 설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좀 봤더니 여러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잦은 이지, 그다음에 개발 프로세스가 그다지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럼 아키텍처, 뭐 구조, 뭐 그런 게 뭐냐? 이런 거보다는 납기 빨리 맞춰서 빨리 그 납품하는 게 더 중요하지. 소프트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인식. 그다음에 이제 이직을 해버리면 그걸 이어서 해줄 방법이 좀 난감하다는 거. 그다음에 기존에 개발한 거 손을 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개발 요구사항, 개발 완료 시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 뭐 벌어졌던 것을 다시 손을 본다는 건 뭐 전혀 시간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늘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하느라고 시간이 이제 쫓기는 것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요구사항이 너무 자주 변경된다.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현실적이고 정말 괴로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죄송합니다, 협력사들이. 그럼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린 걸 보면 점점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고, 통신사도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고, 그 통신을 구성하는 엘리먼트들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협력사, 특히 이런 단말 분야 협력사를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저는 이제 그 모든 장비에 대해서 그 품질 정보를 개달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에서 언제 무슨 폴트가 일어났고, 또 이거 얼마나 빈번하게 했고, 그것이 얼마나 또 오펙스 운영비로 이제 계속 이제 누적이 되고 있고, 이런 걸 계속 관리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 이제 품질 부여시 내용으로 좀 관리를 하게 되는데, 품질 부여시를 봤더니 여기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분량이 66%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했던 하드웨어적인 분량은 6.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납품할 때 납품하고, 그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가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부가 서비스 들어가면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되고 등등등등의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우리가 하드웨어에 집중해서 관리할 동안 소프트웨어적으로 실제로 이게 이제 그냥 그쪽이 이제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죠. 네, 뭐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분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셋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 그다음에 환경 재설정 해야 되는 거, 뭐 MR 센터에서 다시 이제 수리를 완전히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등등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그 부여시의 대부분이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미리 잡았다면 이게 다 코스트거든요. 다 비용이고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 부담이 되는데, 이런 거를 미리 잡을 수는 없었을까,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을 이제 저희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뭐 이 표를 잘 아시겠지만, 이 테스트 이전에 만약에 요구 분석 단계, 설계 단계, 코딩 단계에서 고쳤으면은 오류 수정 비용이 크지 않았는데, 요 테스트를 납품하고 나서 유지 보수 상황에서 이걸 하려면 이게 뭐 몇 배씩 이게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단계별 품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생성시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 소프트웨어적인 패러다임에서 굉장히 저희가 거꾸로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상원 소장님 계시고, 여기 이제 홍창규 회장님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약간 시선을 딴 데 보고 있긴 한데요.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중심으로 갔다는 거, 그 테스트를. 근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막대한 구매할 때 이 테스트를 합니다. 펑션 테스트에서 이제 제품이 원래 스펙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오래 갈 건지, 그래서 이제 환경 시험, 아주 가혹 시험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아주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테스트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60%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관리하는 포인트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최종적인 납품 이전에 한번 하드웨어적으로 완성된 걸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단에 앞으로 쭉 가서 테스트 시점을 전진 배치해서 그 앞단에 우리 협력사께서 만드실 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 내용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체계적인지, 그 인력이라든가 운영하는 방법은 과학적인지,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우리 소프트웨어 센터장님하고 우리 회장님하고 이제 MOU를 맺으시고 맺어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릴 페이지가 있는 거겠네요. 예. 이날 이후로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협력사의 소프트웨어를 아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고요. 1단계로 13개 회사를 보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결국은 보면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그 소프트웨어의 포인트는 앞단에서,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공센터에서 가독성이라는 표현 자주 쓰시는데, 그 돌아가는 얘기를 얼마나 이제 잘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느냐. 자, 요거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운 얘기죠, 사실은. 이제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형태로 계속 모니터링 해주고 관리해줘야만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이런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13개 회사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내용이 이제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시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 회사별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포인트를 도출하고, 가장 중요한 인식 개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괴롭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도 되는 듯한 그런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식 개선인데, 그 인식 개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선된 그런 도출 포인트들을 개선 필요한 그 도출 포인트들을 이제 컨설팅을 직접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하게 되고 거기 이제 적용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성과를 다시 이제 피드백 받아가지고 또 고칠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루프를 돌리게 되고요. 지금 현재 13개 회사에 대해서 현황 진단 및 그 수준 분석을 했고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천차만별, 그리고 아주 우려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도출 개선 사항들을 하나하나 회사별로 도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디까지 갈 거냐, 처음부터 100점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에 맞게 지향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아키텍처라든가 테스트라든가 형상 관리 등등. 불이 켜지는 것은 시간이 다 됐던 것 같은데요. 3단계, 4단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제 이런 결과가 오면은 좋은 성과를 가지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고요. 지금 간단하게 저희 그 회사하고 소프트웨어 공센터하고 지금까지 우리 회사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아주 중요한 꼭지를 시작했다는 것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스포트의 서영수 대표입니다. 혹시 그 R스포트라는 회사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아마 생소한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B2B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모바일 시대에 B2C 관련된 모바일 소프트웨어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반 대중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회사입니다만은 사실은 글로벌하게는 오히려 더 크게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해외 진출 성공 키워드와 글로벌 소프트웨어 우리는 이렇게 개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R스포트라는 회사가 지난 한 13년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또는 제가 실제로 필드에 뛰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오늘 페이지에 한번 담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개발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또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약간의 노하우를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약간 공개하는 측면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를 전문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 R스포트라는 회사를 창업하기 이전에는 그 하울이라고 하는 백신 회사의 연구소장을 최종으로 맡고 그만두면서 R스포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아마 동질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R스포트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스포트는 어떤 회사인가? 한국에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회사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한 32여 개국에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아마 몇 가지 키워드만 구글에서 치시더라도 아마 저희 회사 소프트웨어가 아마 글로벌하게 막 나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안 파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이트캠 HD라고 하는 라이트캠이라고 해서 그 소프트웨어 PC에 스크린을 미러링해서 레코딩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국내는 반디라는 반디캠이 장악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팔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아마 수천만 원씩 이상을 패키지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 회사는 미러링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터미널 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나 그 터미널 서비스는 원격으로 제어하는 거고 그 제어하는 사용자는 기술자들이 개발자들이 쓰기 위해서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그 개발자의 범위를 넘어서 유저를 더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콜센터에서 또는 단순히 모르는 기술 지원하시는 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딱 그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리모트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다양한 디바이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이것을 클라우드 비즈니스화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3년 전에 클라우드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ASP라고 했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그런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였고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SaaS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마케팅 용어가 변화가 되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해서 또 새롭게 마케팅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그거죠. 저희들이 솔루션을 인터넷과 장비들을 다 인터넷 IDC 센터에다가 다 두고 사용자들은 계정만 사서 쓰는 방식. 그게 어떻게 보면은 SaaS 모델이기도 하고 클라우드 모델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매년 돈을 내거나 또는 매월 돈을 내는 것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중심에 모여서 그것을 계정만 판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PC와 PC, 폰과 PC, PC와 폰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미러링 솔루션을 클라우드 모델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제품을 보시면 리모트 콜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PC에서 일반 윈도우 환경에서 맥을 지원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PC가 있는 모든 그 기업들이 이 제품을 계정을 사서
자사의 그 레거시 소프트웨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바일도 PC니까 결국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한 4년 전부터 이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세계 이제 넘버원으로 올라섰는데요. 예전에 저희 회사를 경쟁하고 있던 시트릭스나 미국의 로그민, 유럽의 팀뷰어, NTR 글로벌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글로벌 기업들이 다 PC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저희들은 모바일에 집중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고 이 제품이 일본 도코모 같은 또는 중국의 제조업체들이라든지 한국의 모든 제조업체들, 삼성전자, LG전자 다 이렇게 구매해서 글로벌하게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최근에 B2C 제품 중에 하나인데 모비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비젠도 저희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미러링 기술인데 기존에는 아까 원격으로 지원하는 상담원이나 콜센터의 테크니컬 서포터가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 제품은 개인이 회사에 코딩하면서 충전하고 있겠죠, USB에. 그때 그냥 웹브라우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미러링이 됩니다. 이 기술은 아주 최근의 기술로 HTML5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어떠한 네트워크 상황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죠. 보시다시피 LTE 환경에서도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NTT 도코모의 그 서비스 납품이 되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도코모에서 대대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한국에서는 이미 프리로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모비전 치시면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셔서 테스트를 바로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 100만 명 유저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스포드 성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점진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저가 점점 많아짐으로써 유료 유저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늘어가는데 한 번에 비용을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작게 내죠.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점진적인 성장을 하는데 유저가 많아지면은 R&D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직원이 한 200명이 되는데 100명 이상이 연구원인데요. 아주 그 R&D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수치 최근 3년간 한 3천만 불 이상을 수출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토탈 한 4천만 불 이상을 수출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부터 해외 수출이 국내 매출을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6,000개 고객사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글로벌 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쓰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더욱더 해외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제조사들이나 글로벌 통신사들이 저희 제품을 쓰다 보니까 더 크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앞서서 4천만 불 정도로 수출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조업으로 따지면은 한 10배의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제조를 하면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배에 실어서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라이센스 증서 계약서 하나 받고 4천만 불을 약 4억 불의 가치를 했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수출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시장에서 알스포트 위치인데요. 이렇게 제가 이 강연에 앞서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야기를 자랑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하게 가면 너무나 초라한 성적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시장 점유율을 5% 정도밖에 못 하고 있죠. 작년에는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서 이거는 2013년도 보고니까 작년도 매출 증가율로 봤을 때는 NTR 글로벌이 밀리고 저희들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IDC 리포트 자체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이 IDC 리포트에 5 안에 리포팅 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저희들이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만 5%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회사들이 다 보이죠. 시트릭스, 웹엑스 이런 회사들은 웹엑스 같은 경우는 시스코가 인수위 M&A를 했는데 대략 한 32억 달러의 M&A를 해서 현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점유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4% 저희들이 1등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본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2013년도 기준 한국 소프트웨어의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수출액이 2억 200만 달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뭐 정확한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중에 한 1천만 달러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R스포트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가별로 저희들이 차등한 전략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간접 판매, 마케팅을 통한 저희들이 다이렉트를 판매하지 않고 리셀러를 통한 전략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간접과 직접적인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간접 판매를 시도했습니다만 이거는 최근에 바꾸었습니다. 직접 판매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륙 기질이 있는 큰 나라에서는 간접 판매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낮기 때문에 간접 판매를 하려면 고가여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은 저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셀러가 붙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간접 판매는 작년에 포기를 했고요. 대부분 다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소프트 회사가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미국, 중국, 일본에 법인을 들고 있는데 미국 매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대략 한 50만 불 정도 몇 개 아직도 그 매출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소프트웨어를 인식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만큼 인식해주지 않으니까 간접 판매, 리셀러를 통한 판매가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케팅을 통해서 팔아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마케팅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격 지원이나 원격 제어라는 키워드 하나를 구글에 거는데 10달러가 날아갑니다. 한 번 클릭하면 10달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00만 달러를 최소한 구글에다가 바쳐야지 기본적인 SEO 마케팅이 되겠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등화 전략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 SEO, 온라인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배워오신 대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제가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합쳐서 다음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모범 키워드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제품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를 들고 미국의 국방부에 가서 판매하겠다고 하면은 국방부에 있는 관계자들이 다 웃겠죠. 저희들은 팔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팔았냐? 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고 사실은 그냥 경쟁 제품의 하나로 그냥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올리다가 저희 제품이 필드 테스트에서 1등을 먹는 바람에 국방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품의 안정성도 좋았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기술이 다행히 좋았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았나. 그래서 분명히 제품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갖추지 못하는 게 글로벌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성능. 사실은 저희 같은 작은 나라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뭐 브랜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 외에는 없습니다.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더라도 최고로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본 가더라도 미국 가더라도 똑같은 제품 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제품 또는 내가 최고다. R스포트의 원격 기술은 최고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 있는 제품이 아니면은 글로벌에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품을 잘 팔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필요하게 되겠죠. 제품을 또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현지화 마케팅, 기술 지사를 설립을 통해서 기술 영업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B2B 지원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저는 지사는 필요 없다라는 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마켓에만 올리면은 글로벌하게 한 번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안에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글로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만 잘 갖춘다고 하면은 그런 시스템만 잘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글로벌 지사를 설립하고 기술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B2B 솔루션은 좀 다릅니다. B2B 솔루션인 경우에는 사실은 지사가 있어야지 그 기업들이 구매할 신뢰를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들 이야기하시죠. 대표이사 열정, 직원들의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유레카 키워드라고 제가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던 필드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마 일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마 비행기를 1년에 한 번 한 50분 이상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갔고요. 100번도 넘게 지금까지 합치면 갔겠죠. 갈 때마다 사실은 부끄러워서 제 명함을 못 준 적도 많았습니다. 대표이사를 명함을 달고 갔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직접 가서 왜 안 되는지, 왜 네트워크 관계 연결이 안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필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걸 경험을 그 자리에서 듣고 피드백을 연구소에다가 바로 보내고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 1년 정도를 제가 고생을 진탕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해서 밑에 영업하는 사람이나 기술 지원하는 사람이 가서 잘하리라고 사실 보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필드 가보면 다양한 어떤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대표이사가 리셀러와 동반해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야지만이 그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실질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초기 영업 전략을 리드하라라고 했는데요. 파트너 하나 잘 잡았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파트너는 사실은 우리 회사 제품을 취급해주는 그냥 하나의 제품이 one of one, 그 모든 100가지, 1000가지 제품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파트너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파트너가 이제 뭐 일본 시장을 또는 미국 시장을 다 해줄 것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파트너에 어떻게 우리가 저 파트너를 잘 도와서 영업 자료를 잘 만들어서 또는 타겟팅하는 그 고객의 필요한 내용을 듣고 그걸 따로 만들어서 또 제출하는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리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드하지 않으면 영업을 리드하지 않으면은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그만큼 집중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가 일본 진출할 때도 인원이 10명 이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바깥에 나가면은 뭐 글로벌 기업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니에다가 저희들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데 소니에 가서 10명 회사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면 10명입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프로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 프로처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영업하는 기술 영업하는 분이나 다른 분들 보면 견적서 하나를 내더라도 그냥 엑셀 시트에 견적서 하나 내는 게 땅이지 않습니까? 모두 그렇게 다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 그렇지 않고 왜 이 기술이 왜 이런 가치를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한국에 파는 것보다 2~3배 이상을 붙여서 가격을 최고로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아도 해외에서는 그게 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통하죠. 왜냐하면 뭐 소프트웨어는 인식을 그렇게 가치를 평가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 약간의 뭐 커스터마이저라든지 수정, 기능 수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몇만서를 한국에 아마 그 고시하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가격이 한 2배 이상을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도 날리고 그 소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관리해야 되는 비용도 증가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오케이 해줍니다. 그래서 2배, 3배를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제안사나 또는 제품 하나, 견적서 하나 미팅할 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줌으로써 작지만 기술력이 있고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품도 일본 파트너들하고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기 전에 그 펑션들을 다 미리 파트너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이 이렇게 수정해라 또는 이런 기능을 또 추가해달라 또는 테스트도 자기들이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너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유대관계가 더 강화되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내가 의견을 내서 이 펑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은 내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게 마인드가 바뀜으로써 저희 제품을 아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스포트의 파트너들은 10년 이상에 계속 지속하는 파트너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알스포트는 내가 키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돈은 저희들이 많이 벌었습니다만. 작지만 우리만 바라보는 파트너가 제일 좋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작았습니다. 작을 때 아무리 큰 회사 쫓아가서 소프트뱅크 쫓아가서 또는 일본의 NEC와 같은 큰 대규모의 소프트 리셀러를 쫓아가서 저희 회사 찾아가봐야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주더라도 그 담당자에 무시당하고 제대로 저희 아까 one of them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만 정말로 바라보는 1인 기업도 좋습니다. 저희 회사 제일 처음에 첫 리셀러가 1인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도 있었지만 그 1인 기업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리드하면서 가르쳐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와 같은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작지만 우리만 바라보는 파트너만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대부분의 B2B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경향이 많은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B2B 비즈니스 하시는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객 지향적이지도 않고 UX가 그냥 대충 만들어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컨대 홈페이지는 가장 최고의 일꾼입니다. 24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일꾼인데 이 일꾼을 갖다가 놓치면은 회사 글로벌하게 된다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홈페이지의 중요성을 대표이사가 직접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회사가 구글의 키워드가 홈페이지가 노출이 안 되는지, SEO에 어떤 키워드를 써서 문제가 왜 있는지,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를 쓰면은 구글 키워드에 잘 걸린다는데 우리는 대충 짜가지고 HTML에 키워드 하나 못 넣어가지고 검색도 안 되는 그런 게 태반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우직한 바보가 되어라라고 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14년 동안 원격 제어, 원격 지원이라고 하는 미러링 기술을 14년 동안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즈니스도 클라우드 비즈니스만 줄곧 고집해왔습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조금 안 되면은 다른 회사들은 다른 걸로 사업 방향을 바꾸고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끝까지 믿고 이 기술이 향후에는 꼽힐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ASP 제일 처음에 할 때 왜 우리가 매년 돈을 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매달 돈을 내야 됩니까? 패키지로 주세요 하는 고객도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연히 그 당시에는 13년 전에는 그런 말을 들을 만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믿고 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뜨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하나의 기술 또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이런 자기들이 신뢰하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면 분명히 성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랫폼 위에 비즈니스 모델을 지어라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B2B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들 가보면은 좀 답답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모델로 다 쉽게 바꿀 수 있는데 그 클라우드라는 모델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환상, 얼마나 어떻게 다 바꾸지? 아까 세일즈포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웹으로 다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웹 베이스도 있습니다만 아까 그 모비젠이라는 웹 베이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짜고 백엔드가 웹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그 게이트웨이 릴레이라는 이런 라우팅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탑재되어 있기도 한데요. 계정을 팔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라고 비즈니스라고 아까 제가 말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살짝만 역발상으로 바꾸신다고 하면 좋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 전략에 관련되는 건데요. 영업 전략이든 경영 전략이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는 일본의 리셀러도 많고 글로벌한 리셀러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리셀러들한테 전략적으로 1%의 주식도 줬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의 리셀러들이 대형 리셀러들인데 걔네들이 언제 떠날까 노심초사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프트웨어 퀄리티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그냥 잘라버리고 다른 경쟁사 제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시나리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품질이 안정도 안 됐고 했기 때문에
특히나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장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KT도 발표해 주셨는데 KT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고 했습니다. 왜냐면 KT가 다운이 돼버려가지고 ID 센터가 뭐 하루 종일 그냥 멍 때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 한일 간의 네트워크가 아마 옛날에 그 컨텐츠 한일의 문화가 이제 K-팝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일 간의 그 네트워크 트래픽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희 서버가 다 한국에 있었는데 네트워크 트래픽이 풀 나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아마 장애를 겪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 시나리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1%씩들을 이제 리셀러들한테 초창기에 조금 한 2년 지나다 나눠줬습니다. 아까 일본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무라이 문화가 있는데 한 편이 되면 평생 우리 편이거든요. 그래서 1% 해봐야 그 당시 뭐 안 되니까 쭉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리셀러들이 지금도 우리 회사를 먹이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NTT 도코모로부터 재작년에 저희들이 1,500만 불 정도를 투자를 받았는데, 원래 아까 모바일을 제어하는 솔루션 보셨죠? 그 제품이 NTT 도코모의 고객으로서 우리가 납품을 했는데 그 고객이 결국은 이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들이 제안도 했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래도 NTT 도코모가 최상위 사업자고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NTT 도코모만 잡으면은 향후에 모바일에 관련되는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들을 NTT 도코모에 납품할 수 있고 전략적 어떤 사업 제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아래 사실은 이제 좀 꼬셨죠. 꼬셨더니 일본은 논리만 되면은 넘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아마 아시아에서 최고의 투자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NTT 도코모가 한국에 투자한 소프트웨어 첫 1호였던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1,500만 불 해봐야 뭐 얼마 주식을 주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큰 값진 그런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제 NTT 도코모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그걸 실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통신사 모든 글로벌 통신사를 NTT 도코모를 통해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들고 아무리 가서 명함 주고 MWC 가서 스페인에 가서 만나달라고 하더라도 만나주지도 않던 그 통신사들이 이제는 뭐 도코모가 한번 위에서 전화해주고 뭐 만나달라고 얼라이언스 매저지가 있으니까 가서 발표하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아주 손쉽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대만 쪽에도 그렇게 해서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전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또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예측하고 준비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첨언을 좀 더 하면은 여기 B2B 비즈니스를 하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회사에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B2B에서 모바일은 하나의 그냥 추가적인 플러스일 뿐입니다. 그걸로 돈을 번다라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B2C 모바일 제품들은 돈을 벌어왔죠. 게임이나 뭐 다른 것들. 그렇지만 B2B 비즈니스에 모바일에서 성공한 기업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안철수 같은 회사가 백신을 만들어서 모바일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를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 기껏해야 몇 천만 원 받고 넣었다는 말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B2B 비즈니스에서는 모바일 하나의 그냥 플러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되는 거 여기서 해달라는 요구밖에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버려라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고요. 그래서 매출이 2배로 오를 것이다, 뭐 3배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생각에는 경쟁차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내가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 내가 스펙 아웃이 안 되고 스펙 인이 돼서 납품이 원활하게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B2C 제품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모비전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프리로 이렇게 뿌리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B2C의 마케팅에서 게임도 아니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B2C 제품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B2B 영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모비전을 만들고 삼성전자의 사이드싱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사이드싱크가 저희 제품입니다. 저희들이 판매하는데 통신사 제조사에 번들로 파는 게 저희들 전략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는 기업들은 사실은 애플에 항상 그늘에 가려가지고 짓눌려가 있고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아까 도코모도 그랬죠.
아이폰을 도입 못해가지고 안드로이드만 팔고 있었는데 뭔가 차별화된 아이폰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비스,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B2B 영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B2C 제품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성공 사례는 좀 길게 했습니다만 좀 넘어가고 빠르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개발 조직은 이렇습니다. 대략적인 이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웹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백엔드에 릴레이와 같은 서버단 클라우드 운영도 하고 이렇게 상당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이 연구원으로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하단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중심의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프로젝트 중심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는데 1팀이 있지만 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팀장 그러면 매니저가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50인 넘어도 프로그램 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도 프로그램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한 30% 정도 프로그램 짜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 매니징을 하게 되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징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다 팀은 있지만 팀장, 매니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직무를 보면은 프론트엔드가 있고요. 웹 프론트엔드, 백엔드, 브랜드를 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웹 쪽 개발자들이 있고 안드로이드, iOS, 타이젠, 윈도우 모바일 다양한 개발팀들이 있습니다. 제품계, 기술계 아키텍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트가 큰 설계를 해주고 하고 있고 일반적인 윈도우 쪽 관련되는 PC 데스크탑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있고 좀 특이합니다만 저희 회사는 그 하드웨어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융합하는 기술들을 많이 선행 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 되어가지고 나와서 새롭게 히트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또 연구소에 특이한 조직이 있는데요. PMO 조직이라 해서 이 팀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기획팀인데 그 연구기획팀 안에 PMO 조직과 PM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올 때 사전에 기획하고 제품을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기술팀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기술팀이 핵심 엔진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이라든지 또는 압축 코덱을 만든다든지 사운드에 관련된 코덱, 디코더, 인코더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를 세부 직무를 딱 보시면은 다 컴포넌트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컴포넌트로 여기서 다 나옵니다. 네트워크 모듈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C에서 네트워크 관련되는 모듈을 한다 그럼 여기서 다 만듭니다. 그래서 SDK만 UX를 만드는 팀에서 가져다 쓰겠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제품들이 다 인터페이스를 다 가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이 모든 소스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생산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안정성이 높죠. 그러니까 한 번 만든 모듈들을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 방법론인데요.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3개월 이상을 허락을 하지 않는데 허락을 합니다. 6개월, 12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3개월로 잘라서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잘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타겟팅을 정하고 데일리 미팅을 계속 합니다. 매일. 그래서 에자일 개발 방법론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3개월 프로젝트 안에 다시 스프린트를 잘라서 그 스프린트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리뷰를 3번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만들고 이렇게 리뷰를 쭉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저희도 좀 더 자세하게 뒤에 적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팀을 즉시 평가해서 연간 이렇게 그 개별 평가를 할 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QA가 통과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최근에 B2C 관련되는 제품들은 저희들이 QA에서 레벨이 있는데 그 등급이 제일 낮아도 통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비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베타 딱지를 달고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바로바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B2C는 빠른 게 더 생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2B 비즈니스는 버그 있으면 난리 나지만은 B2C는 사실은 또 수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산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산출물들을 중간중간에 내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좀 다른 거는 계속 하다가 계속 리뷰를 합니다. 리뷰하면서 계속 수정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자가 기획해서 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의 과정에 넘어가서 뭐 약간 KT는 다시 돌리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다시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세서가 유저 인터페이스가 개떡 같은 걸 바로 돌려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떡 같은 소프트웨어 내놔가지고 글로벌하게 못 파는 게 더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리뷰합니다. 계속. 그래서 모비전 같은 경우 엊그제도 제가 이틀 전에 발견하고 디자인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바꾸고 프로세서를 바꾸고 급하게 만들어냈는데 그날 사실은 좀 사고를 치긴 쳤습니다만 2시간 만에 다시 패치하면서 무마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이제는 1인 한 명이 기획하고 디자이너 한 명이 뭐 생각해서 UX를 제대로 만들거나 프로세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통해서 모두가 같이 참여하고 기획자는 정리하고 정리된 걸 다시 또 리뷰하고 또 만들어 놓고 또 보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품질이나 성능이나 어떤 디자인 요소나 모든 것들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델을 X 모델이라고 저희들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중심에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화 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방법론과 그 다음에 분산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고 디벨로프 테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디벨로프 테스팅이 보통은 끝나고 나서 QA를 하는데 저희들 중간에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리뷰를 하면서 계속 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끝에서 도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계속 돌기 때문에 어느 순간 QA가 달라붙어서 계속 그냥 개발자 옆에서 바로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또 마찬가지로 테스트도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좀 뒤에 부연 설명을 했고요. 완벽함이 필요할 때보다도 신속함이 더 필요할 때다라고 아까 B2C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기획과 디자인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아이디에이션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최초의 아이디에이션하고 기획하고 프로토타입하고 아이디에이션하고 제품 상세 디자인하고 또 이게 계속 돕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 회사 어떤 개발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넣어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프로젝트 관리는 MS 프로젝트랄까 그 PMO 관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특이하게 이제 멘티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외부 그러니까 스태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나 세일즈하고의 통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은 멘티스를 개발하실 때 그냥 버그 트래킹 하시는 데를 쓰시는데 저희들은 이 멘티스를 외부의 버그 트래킹, 그죠? 버그 트래킹. 여기서 외부에 있는 지사나 또는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이나 기술 지원이나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들면 멘티스에 올립니다. 그럼 멘티스에서 개발자들한테 할당이 되어서 요거를 처리하게 됩니다. 레드마인을 가지고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그 M4G를 도입을 해가지고 M4G 그 네이버에서 만들었던 M4G를 한참 동안 쓰다가 M4G보다 레드마인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서버전이나 뭐 SVN, 뭐 젠키스, 뭐 TPMS 테스팅 툴, 뭐 또는 빌드 관련되는 이게 이제 오픈 소스를 연계해가지고 오픈 소스의 최신 빌드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모듈들을 한꺼번에 빌드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고, 뭐 설계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또 구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구글이 글로벌 공룡이 되어서 모든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들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구글의 도움을 받아서 구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저희들은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번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앱에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앱을 하나 번역을 하면 45개국을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5개국 번역하려면 거의 돈이 한 번에 한 7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앱 개발 하나 해주고 번역하는데 7천만 원 날라가니까 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클라우드 번역을 해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OHT라고 하던데 이 업체를 이용해서 최근에 비용을 한 3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였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번역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뭐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인데요. 코드 리뷰를 사실 버그가
많이 생겨가지고 어느 한 5년 이후부터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를 반드시 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코드 리뷰를 해가지고 안 되면 통과 못하면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코딩에 대한 표준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뭐 C를 짜는 친구들은 어떻게 변수 정의를 해야 되는지, 뭐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정의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오면 그런 걸 가르쳐서 초기에 인지해서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검사 도구도 다양한 걸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적어봤습니다. 네. 모든 소프트웨어 회사들 꿈이 아마 1억 불 수출을 누가 먼저 할까에 아마 저는 관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알스포트가 1억 불 수출을 가장 먼저 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희들이 수출 탑을 탔거든요. 탔는데 1억 불은 감히 도전을 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늘 도전하는 알스포트로 가고 있습니다. 알스포트의 모토인데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라고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추진하고 추구하는 방향은 세상에 없는 제품, 세상에 우리가 최고인 제품만 만든다라는 게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들이 만든 제품 따라하지 마시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가신다면 글로벌한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박수영입니다. 오늘 미래창조과학과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7회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기조연설을 해주신 KT의 한원식 전문의과 또 알서포트의 서영수 대표님을 비롯한 각 트랙별 연사님 또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간 우리 원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구성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또 사업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원천 기술인 소프트웨어 공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국내외 우수 사례 확보와 전파, 또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국내 IT 기업과 연구소에 관련된 기술들, 또 지식, 경험을 공유하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역시 값진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과 통찰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트라는 슬로건으로 매년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많이 변하고 또 우리의 인식이 많이 변하는 것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아마 각인된 것은 그냥 뭐 뭔가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을 생각하고 안전을 고려한 어떤 시스템, 안전을 고려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 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인식들이 많이 이제 공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에서의 안전이라는 측면은 바로 소프트웨어 퀄리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소프트웨어를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빨리빨리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또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이 퀄리티를 확보해야만 우리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에서의 어떤 참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이 소프트웨어 퀄리티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정말 그동안에 제가 항상 보면은 자꾸 이 공짜라는 인식들 이런 그냥 뭐 덤으로 가져오는 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비용을 지불하고 노력을 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퀄리티를 확보하는 거 이것이 정말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행사를 통해서 참석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은 이 창조경제 시대에서의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통한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또 시장의 리더의 역할을 위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